권 씨 가문의 저녁 식사 자리는 언제나 전쟁터의 고요함과 닮아 있었다. 최고급 식기와 값비싼 음식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인들이 있었지만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온기가 아닌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었다. 거대한 식탁의 상석 TK그룹의 총수인 권지훈 회장은 묵묵히 식사를 했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좌중을 압도했다. 오늘의 희생양은 그의 장손이자 TK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인 권도현이었다. 도현이 너도 이제 30이 넘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지낼 생각이냐. 권 회장의 나직한 목소리가 식탁의 침묵을 깼다.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질책에 가까웠다. 결혼은 제게 아직 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할아버님. 권도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때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의 숙부 권상철 전무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형님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 도현이가 워낙 일에만 빠져 사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여자를 만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후계자의 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면 아래 직원들이 불안해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 말은 조카를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도연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는 교묘한 공격이었다. 권상철은 호시탐탐 TK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다. 독신인데다 사생활이 베일에 쌓여있는 도현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은 그의 단골 레퍼토리였다. 권지훈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손에 든 나이프와 포크를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식탁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3달 주겠다. 그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처럼 단호했다. 3달 안에 내 옆자리를 채울 사람을 데려와 내 앞에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후계자 자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협박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권도현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의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는 절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날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빠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일주일 후 권도현은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을 찾았다. 마담장의 부티크라는 우아한 간판이 걸려 있었지만 이곳은 상류층을 상대로 온갖 종류의 은밀한 거래를 중개하는 곳이었다. 방 안은 깔끔했지만 비인간적으로 느껴질 만큼 차가웠다. 마담장이라 불리는 중년 여성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띤 채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찾으시는 조건이 아주 특별하시더군요, 권 대표님. 그녀가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하지만 저희는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냅니다. 도현은 서류철을 열었다. 맨 첫 장에 한 여자의 증명사진과 간단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다. 서은아 만 24세, 보육원 출신, 현존하는 가족 없음. 그리고 그 아래 굵은 글씨로 한 줄의 특이사항이 적혀 있었다. 유년기 트라우마로 인한 실어증. 발성 능력에 이상은 없으나 현재까지 단 한마디도 말을 한 적이 없음. 완벽한 조건이었다. 권도현에게 결혼은 사랑이나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숙부의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의 후계자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비즈니스 전략일 뿐이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조용한 장식품이었다. 말을 못하는 여자. 가족이 없어 뒤가 깨끗한 여자. 보육원 출신이라 돈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여자. 그녀는 그의 모든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켰다. 그녀는 그의 삶에 어떤 불필요한 소음도 감정적인 요구도 귀찮은 방해물도 되지 않을 것이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도현이 짧게 말했다. 마담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인터폰을 들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서운하였다. 사진 속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낡았지만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눈에 띄는 미인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크고 검은 눈동자가 사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다. 그녀는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겹겹하게 허리를 펴고 서서 방 안의 사람들을 차례로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권도현에게 닿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고 차가웠다. 도현은 순간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가 예상했던 겁에 질린 고아 소녀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미세한 불안감을 지워버렸다. 어차피 말을 못하는 인형일 뿐이다. 눈빛이 좀 살아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다. 도현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서은아 씨 이쪽으로 앉아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죠. 은하는 말없이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계약서를 집어들어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속독을 하는 듯 했지만 그 눈동자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치지 않고 새기는 것처럼 날카롭게 움직였다. 계약서의 내용은 냉혹하고 철저했다. 제1조 계약 기간 본 계약 결혼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2조 을의 의무을 서운하는 계약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권도연의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며 모든 공식적인 가족 및 기업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제3조 제한 사항 을은 갑의 사적인 영역이나 사업 문제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부부간의 감정적 육체적 친밀감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제4조 침묵 조항 을은 공적이거나 사적인 모든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해야 한다. 어떠한 형태의 소리 말, 신음등 나도 내는 것은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된다. 제5조 보수 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며 2년 후 상호 합의하에 조용히 이혼 절차가 완료되면 추가로 50만 달러를 지급한다. 총 보수는 100만 달러로 한다. 100만 달러. 한 사람의 인연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사는 값이었다. 도현은 그녀가 계약서를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겁을 먹거나 혹은 돈 때문에 흥분하거나 최소한의 감정적인 동요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가면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마침내 은하는 마지막 장까지 다 읽고는 조용히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서은아, 단정하고 우아한 필체였다. 그녀는 계약서를 도현 쪽으로 밀어놓았다. 그 모든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그와 눈을 맞추지 않았다. 거래는 성립되었다. 아무런 말도 감정의 교류도 없었다. 오직 종이가 스치는 소리와 변호사의 계좌 이체 확인 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다. 권도연은 100만 달러를 주고 2년간의 침묵과 안정을 샀다. 그들은 따로 사무실을 나섰다. 권도연은 자신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타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성가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는 잠시 그녀의 그 이상하리만치 총명해 보이던 눈빛을 떠올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그저 도구일 뿐이다. 비싼 값을 치른 조용한 도구. 서운하는 다른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녀는 어두운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에 감정의 균열이 일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무언가였다. 차가운 거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에게 있어 진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도연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황금 새장이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통유리창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가구 배치, 그리고 먼지 한 톨 없이 관리되는 완벽한 청결함. 모든 것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화려하고 거대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 사는 옹기 대신 잘 관리된 박물관의 냉기만이 흘렀다. 서운하는 그 새장 안에 갇힌 값비싼 새가 되었다. 여기가 당신 방이야. 집에 도착한 첫날, 권도연은 그녀에게 집을 안내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집의 인테리어만큼이나 차가웠다. 저쪽은 내 침실과 서재. 허락 없이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마. 가사 관리인이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겨줄 거야. 매주 월요일 아침 당신이 참석해야 할 공식적인 행사 스케줄을 전달할 테니 숙지하도록. 당신이 할 일은 딱 두 가지야. 조용히 존재할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기 좋게 치장할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주인이 애완동물에게 규칙을 알려주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를 아내로 들인 것이 아니라 아내 역할을 할 인형을 구매한 것뿐이었다. 그는 은하에게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 도현이 자신의 공간으로 사라진 후 은하는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거대한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넓은 공간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 작고 미미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길 잃은 아이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환경을 탐색하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값비싼 미술품이나 화려한 샹들리에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벽 모서리에 교묘하게 숨겨진 보안 카메라 천장의 동작 감지 센서, 그리고 창문의 전자 잠금 장치에 머물렀다. 그녀는 방들의 구조와 비상구의 위치, 그리고 각 공간의 방음 수준을 파악하려는 듯 벽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보았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다. 이 황금 세 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려는 목적이.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가장 먼저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아찔할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그 풍경을 감상하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의 두께와 재질 그리고 잠금 장치의 종류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자신의 낡은 여행 가방에서 작은 손거울만 한 장비를 꺼냈다. 전자파 탐지기였다. 그녀는 방 안 구석구석을 탐지기로 훑으며 숨겨진 도청 장치나 몰래카메라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권도연은 그녀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었기에 감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모양이었다. 탐색을 마친 은하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어김없이 지옥 같은 그날의 기억이 그녀를 덮쳤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오래된 창고 안 희미한 전구빛 아래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아버지처럼 그녀를 돌봐주던 유일한 보호자 아저씨였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 있던 남자, 젊은 시절의 권상철. 그의 얼굴에 떠오른 잔인한 미소와 비에 젖은 구두 끝이 아직도 생생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글쎄, 자네 목숨보다 자네가 가진 그 기술이 더 탐이 나서 말이야. 권상철의 차가운 웃음소리, 그리고 이어지던 날카로운 소음. 아저씨가 쓰러지는 모습.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공포가 그녀의 성대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정말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아니, 말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침묵은 그녀를 지켜줄 유일한 갑옷이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는 최고의 위장이었다. 은하는 눈을 떴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다.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권상철,
TK그룹, 그들이 아저씨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의 안감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얇고 정교하게 포장된 태블릿 PC가 숨겨져 있었다. 군용 수준의 보안이 탑재된 그녀가 직접 개조한 장비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펜트하우스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하지만 단순한 접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TK그룹의 총수 아들에게 제공되는 최고 수준의 보안망을 우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복잡한 코드가 스크린을 수놓았다. 몇 년간 그녀는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을 익혔다. 그녀는 천재적인 해커이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그녀는 TK그룹의 내부 서버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권상철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의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개인 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 전 그날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단서.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권도현은 그녀를 유령처럼 대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왔고 집 안에 있는 동안에도 서재나 자신의 침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는 그녀를 마치 벽에 걸린 그림처럼 혹은 바닥의 카펫처럼 대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철저한 무관심은 은하에게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했다. 그녀는 낮에는 죽은 듯이 방 안에 머물며 그의 눈을 피했고 밤이 되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태블릿을 통해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를 항해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권상철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모든 파일을 분석하고 연결고리를 찾고 그의 약점을 탐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현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그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은하는 방으로 향하다가 우연히 그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숙부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사회도 열기 전에 언론에 먼저 정보를 흘리다니요. 신규 프로젝트는 당분간 보류해야겠습니다. 권상철. 그의 이름이 나오자 은하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기척을 죽이고 벽 뒤에 숨어 대화를 엿들었다. 권도현은 숙부의 견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듯했다. 전화를 끄는 도현은 신경질적으로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때 그는 벽 뒤에 서 있는 은하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은하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도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생각했다. 저 여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아무 감정도 없는 걸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다.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계획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는 몰랐다. 그가 방금 전 통화에서 언급했던 신규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가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그 도구의 태블릿 화면에 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그 프로젝트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해 권상철을 공격할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황금 새장 속의 새는 주인이 잠든 사이 날카롭게 발톱을 갈고 있었다. 권씨 가문의 본택에서 열리는 저녁 식사는 권도현에게 있어 이사회 회의보다 더 피곤한 일이었다. 그곳은 온갖 위선과 탐욕 그리고 해묵은 암투가 우아한 식기 소리 아래 숨겨져 있는 전쟁터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무기이자 약점인 서은아를 그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데려가야만 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참석할 가족들 명단이야. 출발하기 전 도현은 태블릿 하나를 은하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권지훈 회장을 비롯한 주요 가족 구성원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정리되어 있었다. 직책, 성격, 주요 관심사,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야 할 대화 주제까지. 그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자료가 아니라 CEO가 직원에게 비즈니스 미팅 브리핑을 하는 것에 가까웠다.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내 옆에 앉아서 가끔 미소나 지어 누가 말을 걸거든 고개만 끄덕이고 절대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마. 특히 내 숙부인 권상철 전무를 조심해. 그는 어떻게든 당신의 약점을 파고들어 나를 공격하려 들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와 함께 약간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 거래가 실패로 돌아갈까봐 초조했다. 은하는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받아들고 각 인물의 프로필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시선이 권상철의 사진 위에서 아주 잠시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하게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에서 보내온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로 갈아입고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손길을 거쳐 완벽한 재벌가의 며느리로 변신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숨겨져 있었다. 권씨 가문의 본택은 북악산 성곽길 아래 자리 잡은 거대한 한옥이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잘 가꾸어진 정원은 그 가문의 역사와 권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도현과 은하가 도착하자 집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특히 말없이 도현의 팔짱을 끼고 있는 은하에게로. 새아가 이리 와보거라. 권지훈 회장이 엄격하지만 약간의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은하는 도현과 함께 회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우아했다. 권 회장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참 조용한 아이로구나. 바로 그때 권상철 전무가 특유의 능글맞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아버님,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참한 며느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카 우리가 새 식구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지 않나. 어디 가문 따님인지 소개라도 좀 시켜주게. 명백한 공격이었다. 은하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도연이 나서려던 순간 은하가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권 회장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인 뒤 옆에 있던 서예용 붓을 조용히 집어들었다. 그리고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이 없었고 먹을 가는 소리는 듣기 좋게 고요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화선지를 펼치고는 단숨에 4글자를 써 내려갔다. 송교지목, 서결지목, 소나무와 교목처럼 오래도록 변치 않는다는 뜻으로 집안의 번영을 기원하는 고사성어였다. 그녀의 필체는 전문가 수준으로 힘있고 아름다웠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씨를 조용히 권 회장에게 내밀어 보였다. 말 한마디 없이 그녀는 자신의 출신에 대한 공격을 가문의 번영을 기원하는 격조 높은 방식으로 받아쳤다. 저의 배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가문의 사람이 되어 어른을 공경하고 집안의 번영을 기원할 뿐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권지훈 회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허허, 아주 영특한 아이로구나. 글씨에 기품이 있어 마음에 든다. 권상철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의 공격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오히려 은하가 할아버지의 점수를 따는 계기만 만들어주고 말았다. 도현은 옆에서 이 모든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았다. 그는 은하가 당황하거나 자신의 뒤에 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렇게 지혜롭게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인형이 아닌 사람을 보았다. 흥미로운 사람. 식사가 시작되자 2차 공격은 권상철의 아내 즉 도연의 숙모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은하 앞에 아름답게 포장된 선물을 내밀었다.
세아가 환영하는 의미로 준비했어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마침 구하기 힘든 초판본 LP판이랍니다. 이따가 식사 끝나고 다 같이 음악 감상이라도 할까요? 세아가가 직접 좋아하는 곡을 골라주면 더 좋고 또 다른 함정이었다. 말을 못하는 그녀가 어떻게 음악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설명하고 곡을 고를 수 있겠는가. 그들은 그녀를 고립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은하는 선물을 받고 감사하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였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숙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오디오 시스템 앞에 LP판들을 늘어놓았다. 자, 세아가 어떤 곡을 듣고 싶은지 골라보렴. 모두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도현은 마른 침을 삼켰다. 이번에는 그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은하는 이번에도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녀는 LP판들 사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더니 그녀는 판 하나를 고르는 대신 거실 한쪽에 놓인 첼로 케이스로 다가갔다. 그 첼로는 도연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은하는 첼로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그리고 잠시 조율을 하더니 의자에 앉아 활을 잡았다.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녀의 손끝에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프렐류드. 그녀의 연주는 프로 수준은 아니었지만 한음 한음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슬프면서도 기품 있고 고요하면서도 강인한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녀의 목소리였다. 침묵 속에 갇혀있던 그녀의 영혼이 첼로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음악이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권지훈 회장은 눈을 감은 채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고 권상철 부부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도현은 완전히 넋을 잃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말을 못한다는 사실 외에는. 그런데 그녀는 뛰어난 서예 실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첼로 연주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 뒤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와 재능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침묵이 아니었다. 호기심과 미묘한 긴장감이 감도는 무게감 있는 침묵이었다. 도현이 먼저 그 침묵을 깼다. 오늘 잘했어. 그로서는 엄청난 칭찬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첼로는 어떻게 배운 거지? 은하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대답하는 대신 차창에 자신의 손가락으로 한 글자를 썼다. 어머니. 그리곤 곧바로 지워버렸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현은 그녀의 눈빛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깊은 슬픔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가 100만 달러를 주고 산 것은 그저 말을 못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로 가득 찬 하나의 세계를 사들인 것인지도 모른다. 그가 맺은 간단한 거래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지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처음으로 서은아라는 여자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이 피어올랐다. 권씨 가문의 저녁 식사 이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권도현은 더 이상 서은아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거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 작은 온실에서 말없이 화초를 돌보는 모습, 그리고 가끔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까지.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에 대한 물음표로 가득 찼다. 그녀는 누구일까? 저 침묵의 장막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하지만 그가 아무리 관찰해도 그녀는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모든 행동은 예측 불가능했으며
그녀의 세계는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듯했다. 그의 호기심이 커져갈수록 TK그룹을 둘러싼 외부의 위협은 더욱 거세졌다. 숙부인 권상철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대담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다. 그날은 TK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독일의 유망한 인공지능 기술 기업인 바이어리사의 인수합병을 위한 최종 협상이었다. 권도현은 보안을 위해 자신의 서재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 화면 속에는 바이어리사의 CEO인 슈미트와 그의 법률팀, 그리고 이사회 멤버 자격으로 참석한 권상철의 얼굴이 보였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회의 막바지 슈미트 측에서 갑자기 수정된 계약안을 제시했다. DK그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들이 포함된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였다. 권 대표님, 저희의 새로운 투자 파트너 측에서 제시한 조건입니다. 이 조건이 아니면 계약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슈미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도현은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새로운 투자 파트너란 분명 권상철이 뒤에서 끌어들인 세력일 것이다. 그들은 TK그룹이 EMA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사회 멤버로 참석한 권상철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도현의 법무팀은 당황했고 그 자신도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계약을 포기할 수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은하가 조용히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가 회의 중인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책상 옆 작은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았다. 회의에 집중하고 있던 도현은 그녀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구석에 있으라고 신호했다.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다. 그는 이 중요한 순간에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은하는 말없이 서재 구석의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한 그림자처럼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권 대표님. 결정하시죠. 슈미트의 최후 통첩이 화면을 통해 울렸다. 권도현은 눈을 감았다. 패배를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가 체념한 채 입을 열려는 찰나. 그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요. 맑고 차분하지만 강철 같은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서재의 침묵을 갈랐다. 권도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재 구석을 쳐다보았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서은하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스크린 속 슈미트의 얼굴을 꿰뚫어 볼 듯이 응시하고 있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들려온 여자의 목소리에 당황해 화면 속이 술렁였다. 도현 군 지금 누구와 같이 있는 건가? 권상철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다. 하지만 도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그녀가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얗게 정지해버렸다. 도현이 반응하기도 전에 은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주눅든 고아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스피커폰을 향해 이전보다 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슈미트 씨. 그녀가 이름을 부르자 화면 속 슈미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 당신의 목소리 톤은 평소보다 0.3옥타브 높고 문장의 끝을 미세하게 떨고 있군요. 특히 새로운 투자 파트너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성대에서 불규칙한 마찰음이 감지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기만 신호라고 부르죠. 서재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은하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당신은 새로운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투자자들이 발을 빼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죠. 이 계약을 성사시켜 TK그룹의 계약금을 받아내지 못하면 당신 회사는 다음 주에 부도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허세를 부리며 어떻게든 이 불리한 계약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슈미트의 심장에 꽂혔다. 화면 속 슈미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는 당신의 동공이 증명해주고 있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하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1분 전 당신의 비서가 잠시 건네준 서류의 우측 상단에 찍힌 워터마크 TK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유성테크의 로고였습니다. 당신은 권상철 전무의 사주를 받고 유성테크와 이면 계약을 맺었죠. TK그룹에 이 계약을 비싸게 넘겨서 재정적 타격을 입히는 것이 진짜 목적인 겁니다. 완벽한 KO였다. 권도현은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서은하를 쳐다보았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그 여자가 맞나? 그녀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었다.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을 간파하고 진실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녀는 천재적인 음성 분석가 혹은 인간 거짓말 탐지기였다. 그녀의 지적에 화면 속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슈미트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권상철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때 권도연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평소의 냉소가 아니었다. 상대를 압도하는 자신감 넘치는 포식자의 미소였다. 그는 마이크를 바로잡고 화면을 향해 말했다. 슈미트 씨 아주 재미있는 연극 잘 봤습니다. 그리고 숙부님, 이런 큰 그림을 그리실 줄은 몰랐군요. 그는 은하가 건네준 무기를 이용해 전세를 완전히 뒤집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 회사를 내가 제시하는 가격의 10분의 1로 인수해 주지. 거절한다면 방금 녹화된 이 회의록 전체를 독일 금융감독원과 유성테크 측에 보내도록 하지. 선택은 당신 몫이야. 협상은 더 이상 협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항복 선언의 강요였다. 결국 슈미트는 모든 것을 포기했고 권상철은 분노에 차서 일방적으로 접속을 끊어버렸다. 회의가 끝나고 서재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다. 도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은하와 마주섰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꺼냈다. 100만 달러짜리 그녀의 침묵을 샀던 그 종이 쪼가리. 그는 계약서와 그 앞에 서 있는 경이로운 여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계약은 무효야.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지 서은하 씨. 내 가짜 아내가 아니라 내 파트너로서 당신의 능력과 나의 자원을 합치는 거야. 우리 공동의 적 권상철을 함께 무너뜨리는 거지. 어때? 그의 제안이 무거운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권력의 균형은 완전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돈으로 산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 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지 침묵을 깬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충격파였다. 권도현의 제안은 서재의 짙은 침묵 속에서 한참 동안이나 메아리쳤다. 서은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를 분석하거나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동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대의 가치와 진정성을 평가하는 날카로운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의 숙부를 향한 증오는 진짜인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인가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낮고 단단했다.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도연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은하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단 조건이 있어요. 내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당신은 먼저 내 이야기를 전부 들어야 해요. 내가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권상철을 무너뜨려야만 하는지를.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님을 그가 이해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전부가 걸린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서재 중앙에 있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서 얘기하지. 그는 사이드 테이블에서 위스키 병과 잔을 꺼내 자신에게 따랐고 은하에게는 생수를 건넸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다. 은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지만 제게는 가족이 있었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세상에서 저를 유일하게 사랑해주던 김동진 아저씨. 사람들은 그를 괴짜 과학자라고 불렀지만 그는 시대를 앞서간 천재였어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아저씨라는 단어를 말할 때 미세하게 떨렸다. 아저씨는 자신의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너무 순진했죠. 그런 그에게 악마가 다가왔어요. 당신의 숙부 권상철이었어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당시 TK그룹의 작은 자회사 실장이었던 권상철은 아저씨에게 투자하겠다며 접근했어요. 그는 아저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죠. 아저씨는 그를 완전히 믿었고 자신의 모든 연구 자료와 데이터를 그에게 공유했어요. 은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날의 기억을 꺼내는 것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결과는 당신도 예상하겠죠. 권상철은 기술의 핵심만 빼낸 뒤 아저씨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특허권을 강탈했어요. 그는 아저씨의 평생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짓밟고 그 공로를 가로채 TK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졌죠. 아저씨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명예기술, 그리고 삶의 희망까지. 이야기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자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워졌다. 그날 밤 비가 아주 많이 왔어요. 저는 창고 구석에 숨어 있었죠. 권상철이 아저씨를 찾아왔어요. 아저씨는 모든 것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그를 협박했어요. 그러자 권상철이 웃더군요.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날의 공포로 흔들렸다. 그가 아저씨를 어떻게 죽였는지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다. 그는 아저씨의 죽음을 과로와 빚을 비관한 자살로 위장했어요. 유일한 목격자는 저였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무작정 도망쳤고 이름도 바꾸고 다른 지역의 보육원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침묵을 선택했죠. 말을 하지 않는 아이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니까. 그것이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권도연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숙부가 야심 많고 부패한 인간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살인자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가 벌여온 경영권 다툼은 숙부의 거대한 악행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다. 그는 은하를 바라보았다. 그 작은 몸으로 그 끔찍한 비밀을 품은 채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왔을까. 그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그녀를 향한 연민과 숙부를 향한 서늘한 분노가 피어올랐다. 이 싸움은 이제 단지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다. 믿어.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을 믿어. 그리고 내가 돕겠어. 그의 말에 은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의 긴 세월의 고독 속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믿음의 손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그 순간 완전히 재정립되었다. 뭘 하면 되지? 당신에게 뭐가 필요해? 도연이 물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보호자이자 동맹이었다. 10년 전 권상철이 실장으로 있던 자회사의 모든 서류와 기록이 필요해요. 특히 김동진 아저씨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 그리고 그 시기의 TK그룹 전체의 보안 영상 기록까지. 분명 어딘가에 그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흔적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이제 그들은 파트너였다. 도연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비서가 아닌 그룹 내에서 그가 유일하게 신뢰하는 보안팀 총책임자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박 실장,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서은아 씨의 안전이 최우선 보안 등급이다. 자네 팀의 최고 요원들로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여. 단 1초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마. 그리고 그녀가 요청하는 모든 자료와 접근 권한은 질문 없이 즉시 제공하도록 해. 이건 내 직접 명령이야. 전화를 끄는 도연은 은하를 보았다. 그것은 그의 약속이자 신뢰의 증표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조금 전까지 슈미트의 얼굴이 떠있던 화면에는 이제 은하가 찾아낸 김동진 아저씨의 낡은 흑백 사진이 떠있었다. 그 옆으로는 TK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는 10년 전 데이터 아카이브의 디렉토리 구조가 복잡하게 펼쳐져 있었다. 찢어진 계약서는 여전히 바닥의 쓰레기통 안에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CEO와 가짜 아내가 아니었다. 위험한 비밀과 공동의 적을 공유하는 두 명의 동맹이었다. 서재의 공기는 위험한 기운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뜨거운 목적 의식이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도연의 서재는 하룻밤 사이에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에는 TK그룹의 조직도와 권상철의 인맥 그리고 10년 전 사건과 관련된 타임라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여러 대의 모니터에서는 데이터 스트림이 쉴 새 없이 흘러갔고 테이블 위에는 식은 커피와 밤샘의 흔적이 가득했다. 권도현과 서은하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두 명의 공모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도현은 외부를 담당했다. 그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그룹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자료들을 끌어올렸다. 그는 10년 전 숙부가 운영하던 자회사 소속이었던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했다. 퇴직한 엔지니어, 해고된 비서, 어딘가로 좌천된 보안 요원까지 그는 그들의 현재 행방을 추적했고 비밀리에 만남을 주선했다. 은하는 내부를 분석했다. 그녀는 도연이 가져온 수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밤낮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회계 장부 속에서 위장된 숫자를 찾아냈고 건조한 이메일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읽어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집중한 것은 소리와 영상이었다. 그녀는 당시의 모든 통화 기록 녹음 파일을 분석했다. 수천 시간에 달하는 분량이었지만 그녀는 지치지 않았다. 그녀는 권상철의 목소리 톤 단어, 선택 문장 사이의 미세한 호흡까지 분석하며 그의 심리 상태를 역추적했다. 찾았어요. 어느 날 새벽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며칠 밤을 샌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하나의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김동진 아저씨가 죽은 지 사흘 뒤에 녹음된 권상철과 그의 부하 직원 간의 대화였다. 그 불량품은 어떻게 처리했나 뒤탈 없이 깨끗하게. 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 처분하고 관련 기록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문제 있는 제품을 처리하는 평범한 업무 대화처럼 들렸다.
하지만 은하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화면에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나타났다. 보여요. 불량품과 폐기 처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의 성대 주파수가 급격하게 불안정해져요. 평소보다 1.5배나 높은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그는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증거 인멸에 대한 암호예요. 그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첫 번째 실질적인 돌파구였다. 그들은 권상철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불량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 불량품이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적의 꼬리를 밟기 시작했을 때 적 또한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권상철은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조카인 도연이 갑자기 10년 전에 잊힌 프로젝트를 들쑤시고 다니는 것을 보고 위험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얼마 전 자신의 앞에서 첼로를 연주했던 그 벙어리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점잖은 기업인 놀이를 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남자였다. 위협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도연은 10년 전 사건이 있던 날 밤에 경비실 당직을 섰던 퇴직 경비원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고 입을 다문 채 시골로 낙향에 살고 있었다. 도연과 은하는 그를 만나기 위해 경호원 2명만 대동한 채 인적이 드문 한적한 저수지로 향했다. 노인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했다. 그날 밤 권상철 실장님이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계셨던 것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구급차가 왔었죠. 그게 전부입니다. 거짓말. 그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던 은하가 다가와 말했다. 그녀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을 감추려는 불안감을 읽어냈다. 당신은 무언가를 봤어요. 그렇지 않다면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떨릴 리가 없죠. 은하의 직설적인 지적에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굉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다. 권상철이 보낸 해결사들이었다. 타요. 도연의 경호원들이 소리치며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도연은 은하의 팔을 잡아 자신의 차로 밀어 넣었다. 타이어 마찰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이 고요한 저수지를 뒤흔들었다. 도연의 차가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미러를 통해 경호원들이 괴한들과 격렬하게 싸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뒤를 괴한들의 차 한 대가 맹렬하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한적한 국도 위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벌어졌다. 도현은 운전대를 잡고 욕설을 내뱉었다. 젠장. 그는 숙부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는 기업가였지 조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옆자리의 은하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공포에 떠는 대신 백미러를 통해 뒤쫓아오는 차를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오른쪽으로 200m 앞에 비포장도로가 있어요. 저 차는 세단이라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그녀는 아까 이곳으로 오면서 봐두었던 지형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지시대로 도연이 핸들을 꺾자 차는 겨우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들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결정적인 증언을 해줄 노인은 다시 침묵 속으로 숨어버렸다. 하지만 그들의 수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방금 그 차 번호판 찍었어. 안전한 곳으로 피한 뒤 은하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다. 추격전의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침착하게 증거를 확보했던 것이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다시 그들의 지휘본부가 되었다. 도연의 보안팀은 은하가 찍은 번호판을 추적해 차의 소유주가 권상철의 최측근 비서가 운영하는 유령 회사 소유임을 밝혀냈다. 그것이 은하에게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었다. 그녀는 이제 목표를 특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룹의 서버가 아닌 그 비서의 개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
그가 권상철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관리하는 금고지기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몇 시간에 걸친 디지털 사투 끝에 그녀는 마침내 그의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인 파일을 찾아냈다. 파일의 이름은 그저 날짜였다. 10년 전 김동진 아저씨가 죽은 바로 그날의 날짜. 파일은 손상되어 있었지만 은하는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해 복원을 시작했다. 마침내 복원이 완료되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인 채 재생 버튼을 눌렀다. 파일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빗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젊은 시절의 권상철과 김동진 아저씨의 목소리. 이 모든 걸 세상에 알릴 거요. 권상철 씨, 당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시끄러워. 이 실패자 새끼, 내 놈이 뭘 할 수 있는데. 컥컥컥. 다급한 몸싸움 소리. 그리고 무언가 둔탁한 것에 부딪히는 소리. 잠시 동안의 침묵.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권상철의 차가운 목소리. 자살로 위장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저놈이 남긴 불량품도 전부 없애버려. 알았나? 그것이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이었다. 서늘한 음성이 멎었을 때 서재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 속의 추적이 끝났다. 이제 그들은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검을 손에 넣었다. 반격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심판뿐이었다. TK그룹의 임시 이사회 회의실은 폭풍전야 그 자체였다. 공식적인 안건은 독일 바이어리이사의 인수합병 실패에 대한 책임 규명이었지만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숙부와 조카 사이의 마지막 왕위 쟁탈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권상철은 승리를 확신하는 포식자처럼 여유롭게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이사회의 과반수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무능한 조카를 끌어내리고 TK그룹의 왕좌에 오를 생각에 도취해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권도연 대표, 이번 M&A 실패로 그룹이 입은 손실이 막대합니다. 독단적인 경영 판단과 리더십 부재가 빚어낸 참사입니다. 게다가 정체도 불분명한 여자를 아내로 들여 그룹의 위신을 실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권도연 대표에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본인은 이 자리에서 대표이사 해임안을 긴급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그와 뜻을 함께하기로 한 이사들이 동조의 뜻을 표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그에게 넘어간 듯 보였다. 권도연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린 순간 그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숙부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회의 윤리적 청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의 말에 이사들이 술렁였다. 무슨 헛소리냐, 권상철이 소리쳤다. 도현은 그를 무시하고 회의실 문을 향해 손짓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서은아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도현의 경호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했고 눈빛은 그 어떤 이사보다도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권도연 어디 신성한 이사회에 말도 못하는 계집을 끌어들여 권상철이 경멸적으로 소리쳤다. 숙부님, 제 아내에게 언행을 삼가주시죠. 도현이 차갑게 받아쳤다.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는 은하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의 팀원이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켰다. 스크린에 한 남자의 영정사진이 나타났다. 김동진, 10년 전 넥스트 바이오의 대표였던
김동진 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권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자살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그 이면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 천재 과학자의 기술을 탐낸 거대 기업의 약탈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자행된 살인. 도현은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재생 버튼이 나타났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놓쳤습니다. 10년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그날 밤의 진실이 담긴 목소리를 말입니다. 그가 버튼을 눌렀다. 회의실 전체에 10년 전, 그날 밤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빗소리, 두 남자의 다급한 언쟁, 그리고 몸싸움 소리. 마침내 모든 것을 잠재우는 권상철의 얼음 같은 목소리. 자살로 위장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깨끗하게 처리하고 저놈이 남긴 불량품도 전부 없애버려. 알았나?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경악과 불신에 차서 권상철에게로 향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다. 녹음이 끝나자 서은아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가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 제 이름은 서은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슬픔과 강인함이 담겨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김동진 씨는 제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0년 전 그 비 오는 밤, 저 목소리의 주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참상을 담담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법정 드라마보다 더 생생하고 처절했다. 그것은 더 이상 숨어 지내던 피해자의 울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정의를 요구하는 한 생존자의 위험 있는 외침이었다. 증언이 끝나자 완전히 궁지에 몰린 권상철이 발악하기 시작했다.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음성 파일이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와 손을 잡았던 이사들은 이제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슬금슬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때 상석에 앉아있던 권지훈 회장이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은 아들에 대한 실망과 가문을 더럽힌 것에 대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상철아,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그의 목소리가 지진처럼 회의실을 울렸다. 권상철이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다. 이번에는 경호원이 아니었다. 검사와 수사관들이었다. 도현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곧장 권상철에게로 향했다. 권상철 씨 살인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날 건드리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마지막 발악은 허무하게 끝났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그의 거짓된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끌려나가며 증오로 가득 찬 눈으로 도현과 은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의 마지막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회의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결말이었다. 권지훈 회장은 천천히 은하에게로 다가왔다. 그의 늙은 눈에는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고마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던 허리를 그녀 앞에서 살짝 숙였다. 내가, 우리 가문이 너에게 큰 빚을 졌구나. 도현은 조용히 은하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다. 길고 길었던 10년의 어둠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다. 권상철이 체포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TK 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고 상처 입은 땅 위에는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곳은 하늘 위 황금 세장 권도연의 펜트하우스였다. 냉기만 흐르던 그 공간은 이제 사람 사는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거실에는 서은아가 가꾸는 작은 화초들이 생기를 더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읽던 책이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집안에는 그녀가 연주하는 부드러운 첼로 선율이 낮게 울려 퍼졌다. 권도연의 삶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TK그룹의 강력한 리더였지만 그의 리더십은 예전과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수치와 결과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김동진 기술혁신재단을 설립해 과거 숙부가 짓밟았던 것과 같은 젊고 유망한 과학자들을 후원했다. 그것은 은하의 과거에 대한 그의 방식의 속죄이자 존중의 표현이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 관계의 갑과 을이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현은 자신이 평생 해본 적 없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연주하는 첼로를 몇 시간이고 조용히 감상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찾아 읽었으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가 100만 달러를 주고 억누르려 했던 그녀의 목소리가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였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명석한 두뇌와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오는 조용한 유머 감각에 매료되었다. 그는 서은아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쏟아졌다. 길고 편안한 침묵 끝에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물건처럼 대했어. 돈으로 살 수 있는 조용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바보였어. 진심으로 미안해, 은하 씨.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은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다. 오히려 따뜻한 이해심이 담겨 있었다. 그때의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아니에요, 도연 씨. 그녀의 한마디는 그 어떤 긴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생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권지훈 회장의 부름을 받고 본택을 찾았다. 가문의 수치였던 권상철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았다. 권 회장은 그 사건 이후로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잡고 깊게 숙였던 허리를 다시 한번 숙였다. 우리 가문이 내가 너에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너를 이제 내 손녀로 우리 가문의 진짜 안주인으로 맡고 싶구나. 그는 비서가 들고 온 작은 비단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맑은 비치로 만든 오래된 비녀가 들어있었다. 도현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받았던 권씨 가문 며느리의 상징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가문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또 며칠이 흘렀다. 모든 것이 평온해진 어느 주말 오후였다. 도현은 은하에게 서명해야 할 마지막 계약서가 남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그는 그녀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녀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김동진 아저씨의 옛 연구소가 있던 작은 식물원이었다. 폐허가 되었던 그곳은 도연이 몰래 사들여 아름답게 복원해 놓은 상태였다. 온실 안에는 아저씨가 좋아했던 희귀한 난초들이 가득 피어 있었다.
온실 중앙 햇살이 가장 아름답게 쏟아지는 곳에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고급 가죽으로 장정된 서류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마지막 계약서야. 이번에는 당신이 직접 소리내서 읽어줬으면 좋겠어. 도현이 부드럽게 말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법률 용어로 가득 찬 딱딱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손글씨로 쓰인 약속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제1조. 갑권도연은 을 서은하의 목소리를 평생 가장 소중하게 경청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갑은 을의 삶을 침묵이 아닌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본 계약의 기간은 2년이 아닌 영원으로 한다.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을 넘기자 그곳에는 단 한 줄의 질문만이 적혀 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서은하 씨 거래가 아닌 진심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권도현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원하지 않아.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웃음소리를 매일 아침 내 곁에서 듣고 싶어. 나와 결혼해 줄래? 은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대답이 흘러나왔다. 네. 하지만 이야기는 그녀의 대답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 대답에 이어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온 소리가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 같던 소리가 이내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담긴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되어 온실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터뜨리는 진짜 웃음이었다. 권도현은 그 자리에 꿇어앉은 채 황홀하게 그 소리를 들었다. 그는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음악보다도 그녀의 웃음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치유의 소리였고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으며 그들의 미래의 소리였다.